자, 71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청약과 승낙. 자,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 시간적 순서예요. 그리고 청약과 승낙이 있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미 많이 들었는데 그 합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의사표시가 합치가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거기까지 배웠는데 이 합치의 내용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 합치는 이론적으로 주관적이 뭐냐면 서로의 상대방이에요. 계약의 상대방.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내용의 합치예요.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묻는 내용인데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이 합치는 주관적, 당사자가 갖고 그럼 객관적, 내용이 같다는 목적물, 매매대금 관한 자, 그 얘기 정합니다.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겠죠.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는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할 때 취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불성립이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취소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불성립돼요. 따라서 효력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했을 때 취소한 겁니다.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지만 불성립일 때는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미 몇 번 봤습니다. 다만 승낙은요. 특정인에게 하는지 불특정에 대해 승낙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승낙은 특정에 대해서만 특정돼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불특정 다수에도 승낙이 가능하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의 도란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지문도 함정이 있죠. 우리가 격지자가 하는 게 하면 발신주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청약이 아니라 승낙이죠. 승낙에 청약이 있고 청약은 원칙대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그 상대방이 승낙을 할 때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 규정과 지금 혼동하게 맞는 거예요. 자, 청약은 원칙이 적용이 돼서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시 승낙은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원칙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딱 도달했을 때 성립하지만 격지자 계약에는 그 승낙이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거랑 지금 함정을 판 겁니다. 그 지문하고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청약은 도달한 데 효력이 발생한다. 72번 갑과 을이 을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체결 후 소유권 이전이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이게 뭐죠?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후발적 이행불능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혼부담 그리고 대상청구권을 생각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대상청구권은 여전히 그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혼부담을 주장한다는 것은 계약 관계가 이제 없는 걸로 보는 거다. 근데 지금 이 72번은 이혼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혼부담이죠? 채무자 이혼부담 원칙이. 자, 채무자 채권자의 과실 없이 소실된 경우에는 채무자 그 이혼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이혼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채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채무나 채권자의 과실 없이 소실된 경우에는 채권자 그 이혼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고 그러면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럼 채무자 그 이윤을 부담한다? 그러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자, 을소위 을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 이혼 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의 소유는 똑같죠. 채무자가 그 이윤을 부담한다.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이혼 부담이 적용된 전제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배웠던 거 합니다. 3번 갑의 과실로 누구요? 그러면 채권자의 과실이죠. 후발적 이행 불능에서 이혼 부담이면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란 거 이렇게 놓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발적 이행 불능 사유는 물건에 대한 거잖아요. 돈에 관련해서는 이행 불능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채권자의 과실로 주택에 소지된 건 누가 그 이용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을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등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의 과실로 누구의 과실로요? 이거는 채무자의 과실로 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과실로 주택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기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땐 채무불이행의 문제다. 이 경우는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됐을 때는 이혼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행불능 사유가 됐고 그렇게 되면 채무의 내용이 목적물 인도금에서 뭘로 바뀐다? 전보배상으로. 그리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인데 기책사유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이행불능이잖아요. 누구의 채무자의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있죠? 계약 해제권이 있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 계약 해제하고 별도로 손해배상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계약 해제를 하지 않고 전보배상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갑의 수령지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이 경우 어떻다? 채권자가 그 이임을 부담한다. 을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7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아를 떠르십시오. 태아 보험도 합니다. 태아 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전형적인. 그럼 태아는 현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해지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해지할 수 없죠. 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약자는 요약자가 계약에 대한 동시 이행의 항변 후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없다가 아니죠. 있다죠. 4번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대가관계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자, 요약자, 낙약자 이게 기본관계, 아니면 기본관계 아니면 보상관계죠. 기본관계 아니면 보상관계 그리고 수익자와 이게 대가관계예요. 이 대가관계에서 사유를 가지고는 항변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걸로는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4번 3자의 수익 의사표시 후 특별 사정이 난 계약 당사의 합의로 변경시킬 수는 없죠. 합의로는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권 행사에 수익자 동의가 필요 없고요. 지금은 합의로 하는 겁니다. 임의로. 비교할 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에는 동의도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거절한 것을 본다. 아니, 거절한 것을 본다는데 여기는 뭐예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 추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거절한 것을 본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해지 의사표시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제가 그랬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맞는 걸로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대부분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돌아면 이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돌아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철하지 못합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인데 임대차의 목적물에 토지냐 건물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차 계약, 그 건물은 주택도 있었고 상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험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험 할 때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이게 실익이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적용이 되지 않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에는 임차인뿐만 임대인도 포함이 된다는 거.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다음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적인데 요걸 묻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근데 이 당사자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임대인이 포함되는 게 핵심입니다. 4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 경우 그 중에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 대해서도 소멸한다. 자, 4번이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에 있었어요.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부터 그 전원에 대해 한다. 요게 많이 나왔는데요. 요건 잘 안 나왔습니다. 그전에 못 봤습니다.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 대해서도 소멸한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불가문성에서 하냐면 이 해지 해제권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해지 해제 효력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는 해지 해제권 행사를 못하게 되면 권리관계 복잡해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전원은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같이 다 한꺼번에 행사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 상대방 전원에 대해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소멸한다는 그 효과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주십시오.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의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한다? 그렇지 않죠. 합의 해제 때 많이 배웠습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반환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는데 합의로 해제를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눈을 봤습니다. 75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